노년기에 닥치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단순히 몸이 아픈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 기능,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심리 안정성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복합 리스크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 질환 관리 정도면 충분하리라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 골절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는 한순간에 삶의 구조를 뒤바꿉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뼈 밀도가 감소하고 혈관 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회복 후에도 보행 속도, 균형 감각, 식사 배변 같은 일상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는 짧게는 수백만 원, 길게는 수천만 원까지 증가하여 연금 생활자의 가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때 내가 가족의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이 겹치면 환자는 재활 의지를 잃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체적 회복력이 정신적 회복 의지와 맞물려 있어 심리적 상실감이 길어질수록 예후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를 예방하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4가지 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정기 검진입니다. 주치의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스케줄을 만들어 심혈관계 지표, 뇌혈관 이상 유무, 골다공증 진행 정도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욕실 주방 현관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계단 대신 경사로를 두며 야간 조도를 높여 낙상 위험을 줄이는 구조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재정 안전망 구축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으로 급성 입원비를 커버하고 간병보험이나 장기요양 등급 조기 신청을 통해 가족, 돌봄 비용을 제3자의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입니다. 근거리 자조 모임,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을 다층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4축이 튼튼할수록 돌발 사고 후에도 재활 프로그램과 비용 조달, 정서적 지지를 신속히 결합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74세 이경자 씨는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혈압만 잘 관리하면 큰일 없겠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새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2주간의 중환자실 치료와 3개월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비와 시술비, 24시간 간병비가 누적되자 한 달 만에 의료비가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설득해 대출까지 알아봤지만 이 씨는 경제적 부담과 미안함 때문에 우울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알게 된 이웃 모임에서 위급 상황을 관공서에 대리 신고해 주었고 덕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빠르게 받아 간병비 일부를 급여로 전원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80%를 돌려받아 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재활 초기 의욕이 떨어지면 회복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심리 상담을 권유했고 이 씨는 온라인 명상 모임에 참여하며 정서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퇴원 6개월 뒤에는 실내 보행이 가능해졌고 매주 한 번 복지관 저염 식단 강좌에 참여해 심혈관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손보험과 장기요양 등급, 이웃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 씨 가족은 의료, 채무와 간병 스트레스로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정대호 씨는 2층 단독주택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고관절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전부터 무릎 관절염이 있어 근육이 약해진 상태였고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4주 동안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 24시간 돌봄 공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 씨는 간병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실손보험도 15년 전 갱신을 놓쳐 일당이 현 시세와 동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간 간병인을 고용하려 했지만
월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간호간병, 통합병동 대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대기 기간만 18일이 걸리는 동안 정 씨는 병실 이동조차 어려워 욕창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거주 주택은 계단 난간이 낮고 화장실 문턱이 높아 재활 후 귀가하더라도 낙상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주변 노인 모임 인프라가 부족했던 탓에 병원 사회사업팀이 지역 케어 안심주택과 연결해주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 준비 미흡, 주거 안전장치 부족,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이 동시에 드러난 전형적인 3중 공백 위기입니다. 반면 서울 강서구의 76세 이양모 씨는 배우자 사망 후 6개월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부 공동명의라 상속 절차가 복잡해졌고 그동안 아내가 담당하던 은행 업무를 전혀 몰랐기에 자동이체, 실패로 공과금 연체료까지 발생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내가 사람 구실이 끝났다는 무력감에 빠져 하루 10시간 이상을 소파에서 TV만 시청했습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수치가 악화되어 입원했고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서야 CM 케어 매니저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통해 금융해지 업무를 처리하고 구청 산하 실버 상담센터에서 집단 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지만 신체 기능이 30% 이상 저하되어 이전의 활동성을 되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전에 유서연명 의료 결정 재산 구분 업무, 조차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사별이 찾아오면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황폐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부가 살아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설계입니다. 유언 공증, 사전 증여 한도 설정, 상속 분할 협의서 초안을 작성해 두면 사망 신고 후 금융 동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교차 학습입니다. 배우자가 맡아 온 공과금 납부, 예금 카드 관리, 보험 청구 절차를 서로 직접 실습해보고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부부 동반 모임 외에도 각자 단독으로 참여하는 취미 교실이나 온라인 스터디를 만들어 놓으면 사별 후에도 사회적 연결고리가 유지됩니다. 넷째, 연명 의료 결정과 장례 방식 합의입니다. 사전에 서류를 작성해두면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의료비 낭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치료 접근성 확보입니다. 사별 직후 3개월은 심리적 쇼크가 극대화되는 기간이므로 미리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노인 전문 상담센터, 교회 성당 상담실 연락처를 휴대폰 단축번호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배우자 또는 동반자의 사별을 대비하는 핵심은 경제정서 사회활동, 세 영역을 미리 분리 명확화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는 자산명의 분리를 통해 동결 위험을 축소하고 정서는 애도, 프로그램과 상담 치료를 통해 슬픔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사회활동은 대체 루틴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립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죽음은 막을 수 없지만 삶이 붕괴되는 속도와 깊이는 준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과 연명 의료 결정서를 작성하고 가사금융 업무를 함께 학습하며 상속 설계와 사회관계망을 다층으로 짜놓는다면 사별 후에도 남은 배우자는 존중받는 삶을 지키며 스스로의 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불행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워도 체계적 대비를 통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슬픔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동반자와 자신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노후 설계의 기본 가정은 연금과 안정적 금융자산이면 평생 생활비가 유지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측 불가 변수로 가득합니다. 연금 제도 개편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지급률이 낮아질 수 있고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기예금과 채권 이자율이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저금리 시대에 인컴을 늘리려다 가입한 변액보험, 고위험,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이 한순간에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는 고수익 확정, 연 8% 이상 배당 같은 광고에 노출되기 쉽고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으로 퇴직금과 연금을 한꺼번에 잃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복병은 가족 발파 경제 위기입니다. 자녀가 주택담보대출 연장에 부모 보증을 요구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약속어음을 끊어오고 주식 투자 실패로 카드 돌려막기까지 부탁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간에 무슨 각서를 쓰느냐는 정서적 이유로 보증을 서주거나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이 지연돼 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2세 조영길 씨 부부는 국민연금 월 170만 원과 2억 원 규모의 정기예금, 그리고 25년 전에 매입한 다세대 주택 월세 90만 원으로 무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세입자들의 미납이 이어지면서 월세가 끊기자 조 씨는 은행 상담원의 권유로 달러 자산을 편입해 두면 환차익과 금리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원자재 선물 연동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평가 수익률이 15%를 찍자 조 씨는 역시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한다며 추가 투자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펀드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환율도 안정되자 환차익까지 사라졌습니다. 손실이 커지자 펀드를 환매하려 했지만 중도해지 수수료와 환해지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오히려 원금을 더 까먹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조 씨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손실난 펀드를 정리하려고 예금 3천만 원을 먼저 해지했고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려고 퇴직연금 중도 인출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투매 과정에서 조 씨 부부의 전체 금융자산은 2년 만에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조 씨가 은행 영업점에 항의했지만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녹취가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부부는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투자 판단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고 명시된 서류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전 대비로 경제 위기를 피해간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9세 박화영 씨는 은퇴를 앞두고 사원칙이라는 가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현금 채권 우량 배당주금 ETF 4개 자산군을 4,321 비율로 분산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금융자산의 20%를 초과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자녀 대출보증 요청은 무조건 48시간 숙려 기간을 거친 뒤 거절 또는 부분 지원 여부를 가족회의에서 결정한다. 넷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3개월마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결과 캡처를 카카오톡 가족방에 공유한다. 실제로 둘째 아들이 창업 자금을 이유로 5천만 원 보증을 부탁했을 때 가족회의에서 부모 재산을 담보로 한 보증, 의존은 장기적으로 아들 신용평점에도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1년 동안의 창업 멘토링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한 가정 내 경제협약서에는 부모 명의 자산 담보 제공 금지, 투자 대출 요구 시, 사전 통지 등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박 씨는 협약서를 작성한 뒤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닌 서로 책임을 분담하는 어른 대 어른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심리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외부 투자 유치에 집중했고 부모의 신용은 멀쩡하게 유지됐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는 외부 환경 변수와 내부 의사결정 오류가 결합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현금성 자산 20%, 물가연동 국채 및 우량 은행 채권 30%,
배당 성향 40% 이상, 국내 미국 대형주 20%, 리츠금 ETF 같은 대체 자산 10%로 계좌 색임표를 만들어 월별 평가액을 체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상생활비 확보입니다. 월 평균 지출의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치를 GMA나 MMF 같은 고유동성 계좌에 보관해 금융시장 패닉 시에도 생활비를 당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금융사기 방어벽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의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고 신규 투자 제한은 반드시 키워드 검색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조회가족 회의 3단계를 거쳐 검증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족 재정 규약입니다. 가족이 빚 보증이나 현금 지원을 요청할 때 요청, 금액 사용 목적 상환 계획 대안 자금 조달 방안, 리스크 시나리오를 문서로 작성하게 하고 반드시 공증 혹은 가족회의 서명본을 남깁니다. 마지막 단계는 경제권 자기 명의 유지입니다. 공동명의 통장이라도 인터넷 모바일 뱅킹 접근 권한, 비밀번호, OTP 물리키 관리권은 본인이 가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치매 등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신탁제도나 후견인 지정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처럼 노후 경제 위기는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사전에 준비된 포트폴리오 비상 자금 사기 차단 시스템 가족 재정 규약이라는 4겹의 안전망을 구축하면 충격의 규모를 상식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자산을 언제 매도하고 어떤 지출을 언제 줄일지를 담은 실행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우왕좌왕하며 손실을 키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권을 끝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 프로토콜을 갖추라는 명확한 원칙입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준비된 노년은 위기 속에서도 생활비를 지키며 선택권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경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노년기에 불거지는 가족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자산 배분 돌보, 부담 정서적 기대치가 교차하는 복합적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까지 책임졌으니 부모 역할을 다했다는 확신을 품고 있지만 성인 자녀 세대는 주택 가격 폭등과 육아 비용 상승이 심각하니 부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주 양육비 지원, 전세금 마련,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피부양자 등록 같은 요구가 반복되면 부모는 점차 존중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손상을 경험합니다. 존중 감각이 훼손될수록 내가 돈줄이 아니면 자식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자괴감이 싹트고 이는 우울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누적되면 연락을 피하고 모임을 거부하는 고립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잃으면 신체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갈등이 정서적 갈등으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5세 장상호 씨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장 씨 부부는 국민연금 220만 원과 월세 수입 8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딸 장세은 씨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전세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며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사위와 외손주 얼굴이 떠올라 결국 아파트 보증금 일부를 담보 대출로 빼줘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장 씨의 장남 장세진 씨가 부모님 재산을 불공평하게 빼돌렸다며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형제 간 고소고발로 비화했고 부모는 심적 충격으로 고혈압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치료비 부담에 딸 역시 갚기로 한 일정에 차질이 생겨 더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사전에 가족회의와 문서와 절차가 없었기에 발생한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반대로 준비를 통해 갈등을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8세 권영옥 씨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 셋을 두었는데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혹시나 불필요한 불화가 생길까 싶어 가족 재정 및 돌봄 협약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재산 증여, 요청 시 상속분 미래 상환 계획 명시 돌봄 필요 단계별 자녀 분담 의료 건강 결정권, 우선순위 가족회의 주기 및 방법이 표준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 씨 부부는 분기마다 가족회의를 열어 재무 상황과 건강 정보를 공유했고 큰아들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자 공증을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전 둘째 딸이 전세보증금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약서에 따라 유사한 요구는 형제 전원이 서면 동의할 때만 실행한다는 조항이 적용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절차대로 진행하니 서로 서운할 틈이 없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문서화와 정기적 대화 창구가 갈등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적 장치화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구두 합의에 의존하면 기억 왜곡과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돌봄 분담의료 결정 등을 가족협약서 형태로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가사 조정센터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중립적 대화 채널 확보입니다. 가족 간 직접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관 조정팀이나 법률구조공단, 종교단체 상담실 같은 제3기관을 정기회의 장소로 활용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안적 사회망 유지입니다. 가족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부부동년배 친구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다층으로 유지하면 정서적 지지 기반이 분산되어 고립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호회, 줌 기반 독서 모임, SNS 시니어 크리에이터 그룹 등 비대면 관계망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 부모 입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스스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될 때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침묵하면 문제는 가족 간 상호작용이 아니라 부모의 우울 건강 악화로 전이됩니다. 감정 노동이 채 6개월을 넘기면 무력감이 만성화되어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노인 전문 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노인지원과에 연락해 심리상담 및 가족 조정 프로그램을 연결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나도 돌봄 재산 주체라는 의식을 회복해야만 자녀 역시 무심코 휘두른 권리의식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도구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가계부 공유 앱으로 월별 지출 수입을 투명화하면 돈 문제로 빚어지는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결정권 사전 지정서를 병원, 보건소, 가족에게 일괄 제공하면 응급 상황 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SNS 채널의 감정 단어 스티커에 피곤함, 고마움, 불안함을 사용해 하루 감정을 공유하면 누적 서운함을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래 가족회의나 반기, 가족 캠프처럼 공식 비공식 만남 루틴을 병행하여 정서적 공백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 갈등, 중재보증보험이나 법률비용 특약, 상품을 가입해두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가족 갈등과 고립을 막는 길은 투명한 문서화, 중립적 대화 구조, 다층적 사회망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제정서이사 결정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녀 세대가 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갈등이 생겨도 파국 대신 조정이 가능합니다. 존중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보장될 때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작은 메모 한 장을 건네 협의 일정을 잡고 지역복지관 상담실에 전화를 거는 순간 고립을 향한 경로는 공동체 회복의 경로로 바뀝니다.
갈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관리와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런 구조적 대비가 삶의 의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입니다.